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잘 지내셨습니까? 예,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마 인상주의부터 지금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 후기 인상주의의, 이런 그 작가나 작품들을 보고서 수업을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1차시 수업에서는 로트렉이랑 세잔을 중심으로 해서 어, 그 화가에 대한 뭐 일생일대기의 이야기 아니면 작품에 대한 얘기,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디자인적으로 좀 이렇게 알아야 될 점들을 중심으로 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지금 인상주의, 오늘 수업하는 것들은 이 후기 인상주의에 관한 것들이고요. 아마 지난 시간에 인상주의하고 신인상주의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 미술의 시점은 어떻게 보면 인상주의부터 이제 시작이 된다고 이야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인상주의는 이제 빛에 의해서 자연의 색채를 따라서 이제 시작이 되었다고 얘기하고요. 그런 인상주의 그 화가들이 이런 빛, 자연, 그런 거에 관심을 가지면서 이 여러 가지 빛과 색채와 자연 이런 것들을 연구하면서 또 이제 이용을 하는 것들이 뭐냐면 이 혼합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떤 혼합이냐면 이 빛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 신인상주의에서는 우리가 이런 빛에 의해서 우리가 색을, 예를 들어서 연두색을 칠하려면 무슨 색하고 무슨 색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노랑하고 초록이죠. 근데 우리가 보통은 일반적으로 푸른 계통의 뭐 연두색을 칠한다 그러면 섞어서 칠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 빛을 연구하면서 색도 같이 연구를 하면서 이렇게 노란 점이랑 초록 점을 땡땡땡땡 하고 치는 거예요. 그러면 멀리서 봤을 때 이런 그 연두색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병치 혼합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망점들로 되어 있습니다. 점점점점. 그래서 이런 혼합에 대한 것들을 이제 기법, 혼합이라고 하면 이제 기법들에 대한 연구들을 이제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런 화가들이 이런 기법 연구와 빛과 이 자연의 색채를 이용을 하면서 거기서 일어나는 여러 현상들 중에 이런 혼합에 대한 거, 병치 혼합에 대한 것들을 연구를 하는 그런 그 시기가 옵니다. 그래서 이 신인상주의가 아마 지난 시간에 우리가 대표적인 그 화가 세라에 대한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근데 이 세라, 지난 시간에 아마 세라의 얘기를 했고요. 이 세라의 이런 전면법을 가지고서 했고요. 그 당시에는 이 세라도 빛을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대회 나가서도 상을 못 받았고요. 근데 그것을 본 시나크라는 사람이 이 세라의 이 독특한 이런 기법을 보고서 반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라의 이 기법들을 같이 연구를 하고 따라하죠. 그래서 나중에는 세라가 없어진 후에는 이 시나크가 이어서 굉장히 이런 빛의 그 병치혼합이랄까요? 이런 전멸법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따라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나중에는 누가 오느냐? 이런 여러 가지 세장까지도 이런 그 전멸법, 터치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후에 이제 이어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런 전멸법에 대한 것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수업하는 거는 이런 후기 인상주의. 그래서 후기 인상주의에서들은 작가들은 어떻게 화면 구성과 표현들을 했는지를 알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런 후기 인상주의에서는 이런 견고한 화면 구성과 표현 내용을 굉장히 중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후기 인상주의. 그럼 후기 인상주의라는 거는 뭐냐? 그리고 후기 인상주의를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고, 그 다음에 거기에 화가들이, 대표적인 화가들은 누가 있을 거며, 이런 것들을 다뤄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제 제 얼굴은 이제 끄고서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후기 인상주의란 하나의 그룹을 이룬 화가들이 아니라 각기 다른 성향과 주장을 가진 그런 19세기 말의 현대 화가들을 총칭해서 우리는 보통은 후기 인상주의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누가 이렇게 창을 했냐면요. 보통 이런 그 이론가들이 있고 평론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영국의 미술 평론가 로저 프라이라는 사람이 1910년에 이런 세잔이나 이 그 세라나 고갱이나 이런 인상주의 이후의 세대들의 전시회를 보고서 마네와 이런 그 작품들을 다 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후기 인상주의라는 이런 말들을 새로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후기 인상주의 화가들의 대표적은 이 로트렉, 세잔, 고갱, 고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 시 수업에는 이 로트렉과 세잔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요. 2차 시 수업에는 이 고갱과 고흐로 나눠서 수업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벌써부터 요점을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래도 흐름을 알고서 수업을 진행을 하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아서 한꺼번에 이렇게 가져왔고요. 지금 할 거는 1차 시 수업할 거는 이 로트렉이랑 세잔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로트렉은 대표적인 게 특징적인 게 뭐냐면 최초로 대중예술의 포스터를 쓴 사람이 이 로트렉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좀 이렇게 그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병으로 인해서 이제 조금 있다가 수업을 하겠지만 키가 굉장히 그 안 자라요. 그래서 이 그 컴플렉스가 굉장히 많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카바레 밤 생활을 보면서 거기에 그림들을 굉장히 많이 지나고 그쪽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그 친분을 쌓아가지고 누구보다도 이 사람은 이 그 밤에 활동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태폐적이고 열정적인 이런 분위기에 스케치 같은 이런 그림으로 해서 인물, 그 다음에 조명, 색채, 풍자적인 가면 이런 그 사람의 얼굴들을 많이 그리는 게 특징이고요. 세잔은 이 과일입니다. 그래서 기하학적인 구조, 입체주의가 이제 이래서 나오기도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모든 면들을 구, 면, 원통, 네모, 세모 그런 식으로 봤다는 거예요. 구조를 기하학적인 구조로 했다는 얘기고 고갱은 굉장히 원시주의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표현하는 밝은 색채, 그래서 비제한적인 색채로 형태를 단순화시키고 그런 그 패턴하고 강한 윤곽선을 한 게 고갱이고요. 고흐는 이 자상, 그래서 이런 소용돌이 치는 화필, 그 다음에 그 주제에 따른 색채, 그 다음에 물결치는 이런 화필, 뭐 기법, 움직임, 곡선, 리듬감 이제 이렇게 해서 점점 이제 화가들이 발전해 나가는데요. 이렇게 해서 아마 1차 시, 2차 시에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첫 번째 할 거는 이 로트렉에 대한 것을 이제 공부를 먼저 시작을 할 겁니다. 이 툴루스 로트렉은 포스터의 대가입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화가지만 이 탈인상주의 거장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 프랑스의 귀족 명문가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14살 무렵에 낙상사고 이후로 키가 안 자라요. 성장이 멈춘 겁니다. 지금 이게 다 큰 거예요. 한 1m 한 20, 30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이런 난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성장이 멈춘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몽마르트에 위치한 이런 물랑무즈 카바레를 이렇게 주 배경으로 해서 그림을 그린 게 이 로트렉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 물랑무즈의 이런 포스터, 석파나 이런 상업 포스터들의 그 예술의 차원을 끌어올다는 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이 포스터의 대가 이러면 이 툴루스 로트렉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 때문에 이런 현대의
팝아트의 미학이 생겨났고요. 현대 그래픽 예술의 선구자라고 일컫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작품들은 굉장히 간단하고 명료하고 작품들이 포스터 같은 그런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이 사람은요, 알코올 중독하고 정신 이상 증세로 병원에서 요양을 했고요. 굉장히 짧은 나이 37살에 그 생을 마감을 합니다. 이 사람은 이런 신체적인 장애로 일생 동안 이런 편견과 맞서야 했고요. 또 어떤 때는 이런 명료하고 낙천적인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이 사람은 작품이요, 수채화는 272점이고 파나와 포스터가 이렇게 많아요. 369점이나 됩니다. 그리고 캠퍼스화도 737점. 그래서 굉장히 방대한 이런 작품을 남깁니다. 물랑루즈는 이 프랑스어로요, 붉은 풍차라는 뜻으로 물랑루즈 옥상에 거대한 이런 붉은 풍차가 이 몽마르트 유흥가의 대표적인 조형물이었다는 거죠. 파리의 몽마르트 지역은 원래 밭과 풍차가 많았던 이런 파리 외곽의 시골이라서 이곳의 집값이 싸가지고요, 가난한 사람들이나 이런 반사회적인 사람들, 예술가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지역의 그 유흥가로 변하기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예술을 실험하는 이 보헤미아즘이나 아방가르드의 이런 미술의 중심부로 급상부한다고 합니다. 물랭루즈 가까이에는 이런 스튜디오를 열어서요, 몽마르트의 그런 그 매춘부들이라고 해야 되나, 술 파는 그 여자들이요, 그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있고요. 그 모델을 이런 술집 여자들로 그린 최초의 유일한 화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트렉은 이렇게 빠르고 예리한 이런 대생 솜씨로 그런 그 매춘부들의 일상을 감각적이면서도 풍자적인 스타일로 그려내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거의 물랭루즈 그 옆에 몽마르트 언덕에 이쪽에서 아예 살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상적인 그런 그 스케치들을 끊임없이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로트렉은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도, 그리고 사실은 이런 그 습하는 여자들이 자기 돈 벌기 바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모델을 쓰려고 안 해요. 근데 굉장히 그 친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하고. 그래서 굉장히 아주 그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담소도 많이 하고 그런 스케치를 하라고 허락을 다 했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물랑 루즈에서예요. 로사라 루즈라는 그 모델이 이건 그런 술집 여잔데요, 로트렉이 가장 좋아했던 모델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 머리가 이렇게 빨간색이었대요. 예, 그래서 그의 작품에는 이런 빨강머리 여인들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빨강 머리를 이런 성적인 것과 연결한 그의 취향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사라 루즈는 로트렉에게 매독을 안겨준 여인으로 되어버렸고요. 이 매독은 로트렉을 죽음으로 몰고 간 질병 중에 하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랭루즈에서는 오늘도 이제 이렇게 흥겨운 파티가 이제 일어나요. 그래서 제법 넓은 홀에서 이렇게 신사들이 가득 차 있죠. 이렇게. 그리고 남녀가 이렇게 쌍이 지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여자는 다리를 번쩍번쩍 들려서 춤추는 하고 정신이 없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 멀찌감치 보이는 바에서는 이렇게 머리가 벗겨진 웨이터가 손님들의 술주문을 막 하는 이런 것들도 보이고요. 또 정면에 보이는 이런 숙녀, 분홍색 드레스가 모피를 걸치고 있는 이런 그 화려한 모자를 쓴 이런 젊은 여자의 이런 흥청거리는 분위기에 익숙하지 않은 채 살짝 당황한 눈치로 이렇게 하는 포즈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로트렉의 안식처. 누구도 자기를 그 난쟁이인 그 사람을 비웃지 않았던 이 밤의 사교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몽마르트의 이런 물랭 루즈를 많이 그린 화가 중에 하나가 이 로트렉입니다. 그리고 이 로트렉은요, 드가나 고흐의 친분을 맺어서 그들로부터 커다란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귀족사회의 이런 허위와 위선등을 미워하고요. 주로 이런 서커스, 놀이터, 운동 경기, 무용장, 초상화 이런 것들을 그렸고요. 포스터를 이렇게 예술적인 차원으로 끌려오는 게 굉장히 이슈화가 된 거죠. 특히 그가 그린 이 물랭 루즈 포스터는요, 많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그런 인상파에 속하고요. 색채, 성격 묘사에도 굉장히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화 외에도 이런 파스텔이나 수채화나 석파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독특한 이런 스타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 작품은 이런 물랑 드락 카레트하고 이베지 루벨이라는 이런 작품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몰랑 루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런 그 카바레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그 밤의 무도회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사람들이 이런 그 술을 마시고 밤의 유희적인 이런 것들을 그림을 많이 그린 중에 하나가 이 로트렉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툴루스 로트렉은 파리가 자랑하는 문화예술의 핫플레이스의 이 몽라르트의 대표적인 아이콘으로 상징되는 아티스트로 감각적이고 세련된 그래픽 화풍으로 이런 상업 포스터를 단순한 광고 수단에서 고급 예술로 승화시킨 그는 미술 혁신의 대명사이기도 합니다. 아마 로트렉이 없었다면 앤디 월도 없었을 것이다 라는 미국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이 그를 평가하는 말처럼 툴루즈 로트렉은 프랑스 후기 인상주의 시대에서 이런 대중하고 타협하고 세속적인 이런 장르의 예술을 전위적인 예술로 승화시킨 프랑스의 대표적인 아티스트입니다. 그는 어떤 선입견이나 편견 혹은 정치적인 메시지를 담그려 하지 않았고요. 그냥 그 사람 자체를 그리는데 주력했고요. 이러한 화풍이 이 로트렉이 죽을 때까지 이어지는 그의 작품의 특징이라고 봅니다. 그는 이 프랑스가 이 풍요와 평화를 누리며 사회, 경제, 기술, 정치적인 발전으로 번성했던 벨에포크, 그러니까 이제 이게 프랑스어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좋은 시절, 이런 그 시대에 매춘부, 댄서, 희극배우, 서커스 강대 등 이런 사회의 비주류 인물들을 뭘로 했다? 주로 모델로 그리면서 이런 정치적인 메시지를 담기보다는 이런 철저한 관찰자의 입장에서요, 인물의 개성을 표현했고 파리의 이런 유흥업소 물랑루즈에서 즐기며 그림의 배경으로 삼았다는 게 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로트렉은 꾸미지 않은 정말 순수한 그런 철저한 그런 관찰자의 입장에서 인물들의 그런 개성을 표현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봅니다. 로트렉은 이 몽마르트의 분위기와 물랑루즈에서 유흥을 즐기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이런 신체적인 결함 때문에 허영심 가득 찬 그런 귀족이나 어울리는 것보다는 이곳에서 여러 계층의 사람들을 만나 더 편하게 이야기하는 게 편했다는 거죠. 그래서 카페에서 동료들과 예술에 관한 이런 열띤 토론을 하고 미술관과 화랑을 다니면서 작품을 감상하기도 했고요. 가장 무도회를 열어서 기이한 복장을 입으며 놀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세기 말 프랑스에는 벨 에포크 시대라고 불리기도 했고요. 산업화로 사회가 급격히 변화하면서 신분제에 관한 그런 증오와 불안감들이 싹트던 시기였고, 그로 인해서
역사상 유례에 찾기 힘든 풍자 과잉의 시대로 로트렉의 주변의 인물들의 특징을 살려서 캐리케처와 표현해 동료들 사이에서 풍자학어로 불려졌다고 합니다. 그는 인물들의 그런 신체적인 특징, 독특한 얼굴 생김새, 또 자세라든가 아니면 내면을 드러내는 그런 외적 신호들에 관심을 보였고요. 인간의 그런 추하고 나약한 모습을 강조하고 과장된 요소를 이런 후기 이상파 시대를 대표하는 이런 빛과 다양한 색채로 표현을 해서 모델의 개성을 드러내거나 사항을 강조하는 등 다양한 방식을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나는 어느 이파에도 속하지 않는다. 나는 내 멋대로 그림을 그릴 뿐이다. 이라며 인상파, 즉 어떠한 학풍에도 편승하지 않았지만 로트렉은 18살 때 파리에서 여러 화가의 화실을 옮겨다니며 그림을 배웠던 스승보다 이 드가, 에밀, 베르나르, 방고흐 이런 같은 화가들에게 큰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여자 고개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선심없이 이런 그 순간의 동작 표현들을 이렇게 스케치하듯 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절단이에요. 이 물랑루즈의 포스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석판화, 상어 포스터를 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상어 포스터를 예술의 차원에서 끌어올렸다는 평을 받기도 합니다. 1892년에 이런 그림을 그렸다는 거죠. 굉장히 획기적인 거죠. 이런 포스터를 그렸다는 겁니다.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물랑루즈입니다. 석판화입니다. 그래서 이런 타이포와 그림과 이런 형상들이 굉장히 그 단순화시키면서 이런 그 로고까지 같이 해서 이렇게 석판화를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세잔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세잔은 다 아시죠? 그래서 뭐 현대 회화의 아버지다. 그리고 화면의 지실성이다. 입체파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폴 세잔은 남프랑스에서 부유한 은행가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10살 되던 때 성 요셉 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에밀 졸라와의 만남이 이루어지고요. 아버지의 바람으로 법대를 다니다가 중퇴 후 파리로 떠납니다. 그래서 1864년에서 69년 공식적인 파리 사롱에서 작품을 거부당합니다. 그리고 1864년에는 살롱전에서 떨어진 다른 화가들과 같이 낙선전에 참가를 합니다. 근데 20년 후에 1882년에 비로소 살롱전을 통과합니다. 관객들은 세잔의 그림을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인상파 화가에게조차 모욕을 당합니다. 그래서 낙향하여서 그림에만 전념을 하는 시기가 옵니다. 이거는 이제 화가의 그 생애입니다. 은행원인 그 아버지 덕분에 평생을 비교적 풍요롭게 보냈고요. 부모님의 법조인이 되길 바랬으나 본인의 의지대로 화가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공부를 잘하지 않았나. 좀 넉넉한 집안에 공부를 잘해서 아마 부모님은 법대를 가라고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부모님의 큰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림 공부를 위해서 어디로 간다? 프랑스의 남부지방에서 파리로 떠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곳에서요, 심각한 우울증에 걸리게 되는데 세잔은 남들보다 그림으로서는 재능을 타고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주변으로부터는 냉혹한 평가를 받았겠죠. 그래서 본인의 그림 실력이 형편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충격이 컸겠어요. 자기는 화가가 되고 싶은데 그림은 못 그리고 사람들은 인정도 안 해주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 본인은 굉장히 우울증에 걸렸을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런 낯선 그림이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대중들의 평가에 많이 실망한 채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자신만의 예술에 전념하게 되는 거죠. 포기를 안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천재적인 예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세잔도. 어떻게 그 그림을 잘 그리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다른 각도에서 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도 정말 현대회화의 아버지가 맞는다고 봅니다. 지금에 와서는 이 현대미술의 아버지라고 평가받을 정도로 매우 중요한 화가가 이 서양 미술사에서는 자리 잡고 있지만, 세잔의 친구였던 이 에밀 졸라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이런 지원과 응원으로 해서 그는 화가의 꿈을 이루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 거 보면 참 주위에 어떤 사람들을 만나는 거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친구의 도움이 많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좋은 친구 많이 사귀어 두면 그것도 나한테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 세잔은 독학으로 공부를 하면서 피사로, 드가, 모네, 르누아르 등 인상주의 화가들을 만나서 그들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후에 살롱존에 입선을 하기도 하고 개인전을 열며 활발한 활동을 하며 자신만의 독특한 작품 세계를 펼쳐나갑니다. 비교적 형태가 잘 갖추어져 있는 초기 작품과는 달리요, 후기에 갈수록 대상의 본질적인 형태에 집중하며 모든 형태들을 원기둥과 구로 해석해 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대표적인 화가지만 화면의 외형을 다루는 새로운 양식을 본질적인 이 기하학적인 구조로 보았다는 게 대표적인 화가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연을 원통과 구체, 원추형으로 해석하다. 특정한 사물의 외형을 단순화시켜서 본질에 가까운 것의 추상적인 형태로 표현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 화가들은 이런 실제와 추상을 독특한 방식으로 혼합하는 이런 법을 발견한 이 폴 세잔을 현대 회화의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게 굉장히 특이한 장점 중에 하나겠죠. 우리가 이 미술사조에서 보면 후기 인상주의가 나타나게 된 원인은 우리 기존 인상주의 화가들이 한순간에 인상을 포착하는 데 매달려서 그림 속 형태를 알아보기 어려워졌고요. 이에 불만을 느낀 후기 인상파 화가들은 자신의 그런 특유의 화풍을 고수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 세잔은 그 누구보다 사물이 가지고 있는 이런 고유의 그런 형태와 색을 견고하게 표현하고자 했던 화가가 이 세잔입니다. 왜? 모든 사물을 구, 원통, 원뿔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세잔은 이 대상을 보이는 그대로 표현하지 않았고 사물을 단순화된 기본적인 형태로 표현하고자 했으며 대상을 여러 시점, 앞, 뒤, 옆에서 관찰하기도 하면서 재구성, 표현하려는 것이 가장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잔은 그림을 보다 견고하고 과학적으로 그리고자 했으며 후에 등장하는 입체파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체파는 이 세잔은 자연을 단순시킬 때 기하학적 모양으로 변하는 사실에 흥미를 가진 거죠. 그래서 자연을 원기둥, 구, 원뿔, 그리고 싶어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통나무는 원기둥, 사과와 오렌지는 구로 인식하는 것처럼 말을 해서 이렇게 정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각의 진실을 포착하고 싶어하는 이런 세잔의 욕망은 두 눈으로 관찰하는 것을 생생하게 혹은 살짝 다르게 해석하여 관객이 이전의 이상적인 관점과는 다른 심미적 경험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잔의 혁신은 이런 비평가들로 하여금 그의 다양한 설명들을 병든 그 망막, 맑은 시각, 그리고 증기기관체 영향으로 평가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화가의 하품과 미술 기법입니다. 세잔의 그림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낯설었겠죠. 지금에 와서는 위대하고 평가받는 이유지만 왜냐하면 너무 새로운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잔은 눈에 나타나는 모습만 그대로 그리는 대신 자연의 본질적인 기하학적인 모습을 그냥 관찰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사물을 보이는 대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형태를 단순화시켜서 본질에 가까운 거의 추상적인 형태로 표현을 하려고 한 게 이 세잔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세잔은 정물화를 아주 많이 그렸습니다. 왜냐하면 정물화는 풍경화와 달리 과일을 이리저리 배치하거나 균형을 맞출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물화를 그릴 때 자신이 원하는 모양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이리저리 균형을 맞추는 걸 반복했다고 합니다. 아래에 보이는 거는 이 사과와 오렌지가 있는 정물입니다. 왼쪽에 있는 사과와 오른쪽에 있는 사과가 실제로 다르게 보인다는 거죠. 세잔은 실제 보이는 모습에서 벗어나 견고하고 영원한 형태를 표현하라고 하는 사물 형태를 일부러 단순화시킨 겁니다. 이거는 세잔 부인의 초상입니다. 자신의 아내를 그린 초상하고요. 왼쪽 팔은 오른쪽 팔보다 더 길게, 의자의 오른쪽 팔고리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인은 부자연스럽게 보이지 않고 적정한 균형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세잔이 특히 잘했던 것이 바로 이 균형감입니다. 세잔 부인이 입고 있는 옷과 배경색도 같은 톤에서 그림이 더욱 평면적인 균형이 잡혀 보이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이거는 생 빅투아르 산입니다. 세잔의 그림 그리 중 가장 유명하고 대표적인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세잔은 이런 시시각각 변하는 산의 움직임, 그 산속에서 움직이는 그런 풍경이라고 그럴까나요? 그래서 시시각각 변하는 그런 산의 풍경 속에서 본질적이고 변화하지 않는 이 구조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하지 않는 본질적인 모습을 드러내고자 했던 세잔은 입체주의 아버지라고 평가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다 원기둥 형태로 되어 있고요. 다 이렇게 삼각형 네모 그런 식으로 이것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또 풀 세잔의 영향을 받은 파리 아방가르드 화가들 작품이 많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요. 풀 세잔의 영향력이 그대로 보여지게 되고 피카소도 폴 세잔을 우리들의 아버지라 말하면서 많이 존경하고 따라했다고 합니다. 야스파 앙리마티스는 폴 세잔을 미술의 신이라고 했고요. 드가와 고겐 등 여러 미술계의 거장들도 폴 세잔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폴 세잔을 천재 중에 천재라고 평가도 합니다. 세잔은 정모라를 굉장히 많이 그렸어요. 그 이유는 오래 가거든요. 과일이. 그래서 이런 사과 바구니에 있는 정물을 많이 그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세잔의 사과가 세상의 유명한 사과 3위 안에 들어있을까요? 그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이 다시점으로 그렸다는 거죠. 보통 화가들은 한 자리에 앉아서 한 시점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이런 한 시점으로 그렸는데 세잔은 한 자리에서 그리지 않고 이쪽에서도 그리고 저쪽에서도 그리고 이쪽에서도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그런 방향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그림을 그리면 굉장히 불편해진다. 뭔가 틀린 것 같고 불안정해 보인다. 그리고 세자는 사과를 잘 그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사과의 본질을 그리고 싶었대요. 그래서 사과의 본질은 색과 형태입니다. 어떤 시점에서 보든 붉은색과 붉은 형태이면 사과이다. 세잔의 다시점은 위대한 입체파를 강조합니다. 둘째는 회화의 의미를 새롭게 썼다는 거죠. 세잔은 그림을 그릴 때 화면 내에 구조적인 조형성에 집중하는데 소재의 묘사나 사실성을 무시하고 소재를 하나의 형태 덩어리로 보았다는 거죠. 그리고 조형성으로는 그림이 될 수 있다고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이 점은 추상 미술로 가는 다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소재의 근본 형태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소재를 구, 원통, 원뿔, 기역 형태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여인을 그릴 때도 얼굴은 이런 구, 몸과 이런 팔다리는 원통. 이것이 사실적 그림에서는 이 해방입니다. 소재의 모방에서 한 단계 발전시켜 근본적으로 찾아서 새로운 시점을 제시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20세기 초 외부 세계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추상 미술의 탄생은 세잔의 역량입니다. 세잔은 현대 미술의 아버지, 현대 회화의 아버지, 뭐 그렇게 되죠. 오히려 그는 고전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미술가였습니다. 그는 색과 빛이 있는 그 야외에서 인상주의가 살아있는 이런 고전주의를 그리고자 했다는 거죠. 때문에 이 세잔은 궁극적으로 대상의 그 분명한 형태를 추구했던 것이고 그 안에서 인상주의를 실현하였던 것입니다. 그 당대 미술의 전통적인 방법이었던 이 투시 언급법, 눈속임법이라고 얘기해요. 보통은 그것들을 과감하게 무시한 거죠. 그래서 고전주의와 인상주의를 그대로 답습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당대의 현대회화의 현대적인 화가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붉은 조끼 입은 소년입니다. 자연의 형태를 기하학적인 형태로 바꿈으로써 현대 추상화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입체파한테도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인상주의 작품이 이 물체의 형태가 불꽃 속에 용해되어 공간 현상이 애매해지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요. 이런 물체의 실제감, 고전적 작품에 견고한 이런 한면 구성을 구해서 입체파의 길을 열어줍니다. 이거는 목욕하는 사람입니다. 목욕하는 사람들 주제도 세잔은 작품 중에 그 대표적으로 형상 위주의 리얼리즘에서 벗어나 실제와 이런 추상을 결합한 독특한 이런 방식으로 새로운 회화의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인상파 영향을 받아서 그것을 출발점으로 하면서도 비판적으로 개성하면서 엄격한 형태의 부활, 원시적인 소재와 강렬한 색채의 도입 등 자신만의 특징을 낳았고요. 20세기 미술의 선구자가 되었습니다. 형태뿐만 아니라 색채에서도 사상에서 19세기 예술과 야수파, 표현주의, 입체파, 20세기 미술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잔은 눈에 비친 상을 그대로 포착하여 살아있는 이런 지각을 얻기 위해 전통적인 미술의 그런 기법들을 포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의 정렬, 색을 구분하는 바깥 테두리, 단일 관점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잔은 보는 것이 곧 만지는 것이 되는 경지를 추구했던 것입니다. 세잔은 붓으로 한 획을 긋고 몇 시간을 기다리는 경우가 허다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한 획마다 공기와 빛과 물체와 구성과 테두리 그리고 스타일이 합리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잔은 그림을 그리는 동안 이미 지나가 버린 다시 돌아오지 않을 순간을 잡는 것이라고 믿었다는 것이죠. 그가 그림을 그리는 환경은 그림을 그리는 현실의 일부분이 되었답니다. 세잔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술은
개인적인 통각이며 자신이 이해하는 것을 그림에 구성하여 그려 넣을 수 있어야 한다. 세자는 사물의 본질적인 구조를 드러냄으로써 인상주의를 박물관의 미술품처럼 견고하고 지속적인 것으로 만들고 싶었다는 거죠. 그래서 시시각각 변화하는 사물의 모습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인간의 견고함을 그리려고 했던 것이죠. 세자는 모든 사물들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원기둥, 엄뿔 그렇게 해서 분석을 했고요. 또 색을 윤곽에 그대로 채워 넣는 것이 아니라 색을 이루는 많은 조속들을 수없이 계산된 부분에 적용해 새로운 그런 입체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건 세잔 부인의 초상입니다. 정물입니다. 이거는 사과와 오렌지가 있는 정물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 세잔에 대해서 간단하게 지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토트렉이랑 이 세잔에 대해서 했는데 토트렉은 약간 그 어떻게 보면 아파가지고 성장에 멈추면서 아마 인생의 여러 가지가 아마 꼬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그 사람은 이 그 포스터, 상업 포스터의 최초의 화가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화가였고요. 세잔은 또 전통적인 그런 기법하고 이런 것들이 더 이상은 필요하지 않다 생각을 해서 더 단순화시키는 이런 엄뿔, 원기둥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아마 모든 작품에 구성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수업이 지루하셨는지 어쩌는지 궁금합니다. 예, 여러분들 제가 궁금한 거 있거나 수업에서 문제점이 생기면 언제든지 메일이나 문자로 연락을 주십시오. 예, 오늘은 수업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